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군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세계 각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를 통보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시장을 막히게 만들 거라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검토 중인 정책 가운데 하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면서 그 외에도 여러 보복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서 오는 29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하루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시 주석과 만나 대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But I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We'll be discuss. He's got things that he wants to discuss with me, and I have things that I want to discuss with him. And one of the things is soybeans.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면서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데 다음 달 10일에 만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지만 중국의 후속 조치나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 2기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 마찰 등 미중 관계가 다시 첨예한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중관세 인상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협상을 앞둔 기선 제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의 관측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보안 신기술센터의 콜 맥폴 연구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고 보고 협상 주도권을 주려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이 낮춰왔던 관세 휴전이 끝나고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경제적 무기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개인 논평을 내고 베이징은 양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용인할 생각이 없음을 이번에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양측이 상황을 누그러뜨려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위협하자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한때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6원 오른 1,42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 1,420원 부근에서 횡보 양상을 보이다 뉴욕 오전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즉각 뛰어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뉴욕 오전장 후반쯤 1,432원까지 오른 뒤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야간 거래까지 포함해서 1,430원을 웃돈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건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했을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당 창건 80주년 축하를 위해 방북한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열병식에 참석했을 걸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새 무기를 선보일지도 주목되는데 북한이 개발 중이라고 밝혔던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ICBM 화성 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에 맞춰 답방한 중국 리창 총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핵화 없는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는데 과연 어떨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리창 총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상무부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수행했습니다. 단순 당대당 교류가 아닌 당정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간 겁니다. 북한에서도 박태성 내각 총리가 공항 영접에 나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차기 5개년 계획 수립을 앞두고 북한과 경제 무역 활성화를 논의했다는 인상을 준 셈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제14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선 중국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김 위원장 오른편에 섰습니다. 베트남 정상은 물론 러시아의 2인자보다 예우한 의전 형식으로 평가됩니다. 왕년의 공산권 지도자들이 뭉친 안방 잔치에서 김정은은 재차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미제에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길을 열어야 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의 방북은 양측 간 각종 경협 논의가 활발하던 2009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의 핵 폭주에 따라 중단됐던 경협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경협에 나서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추석 연휴 민심을 훑은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새 정부의 중간평가 성향이 짙은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양당 지도부는 명운이 걸려있던 각오로 일찌감치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황금 연휴 직후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문매를 맞았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들만 한강에 잔뜩 풀어놓은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서울시민 혈세 약탈의 주범 아닙니까? 서울시장 하려다 철수하고 대통령 꿈꾸다 또 철수하고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해보려고 눈물겨운 안철수 의원. 내년 지자체장을 노리는 잠룡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저격한 모양새인데 여의도에선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규칙과 가산점 반영 같은 공천 룰을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인데 출마를 저의질하는 인사들의 선택을 돕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도 질세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지방선거 화이팅!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지난 지방선거 땐 압승을 거뒀는데 현역들 경쟁력을 두고 기초평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정권 심판의 기치로 위원장을 맡아 인재가 구름처럼 모이는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꼭 이겨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타를 준 장동혁 대표는 희생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에 양당 모두 사활을 거는 건데 특히 서울, 부산, 충청권이 승부처로 꼽힙니다. 여기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지역구 2곳을 포함해 지자체장 출마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미니 총선급의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여의도 재입성 시나리오와 개혁신당의 연대 움직임 등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또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조로는 각각 내란 청산과 독재 저지를 내걸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당 아닌 야당이란 자세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지난 3년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첫날 대법원 국감부터 전쟁터가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라고 규정하면서 인사말만 듣고 떠나게 했던 관례 대신 증언대에 세워 답변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는 정쟁 땔감용은 거부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중복 출석이나 무한정 대기 등 구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까지 걸면서 대여투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를 기조로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 부채주도 성장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개혁 등을 사법체계 교란 시도라고 규정했고 동시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권 최고 실세임에도 실체가 오리무중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성남 라인 비선 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첫 단추입니다.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개혁 방안 등을 놓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외치며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가 결국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현 관세도에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대폭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추가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중국이 무역에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방금 밝혀졌고, 그리고 중국이 11월 1일부터 사실상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현 관세도에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일반 증인으로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는 공식처럼 정해진 관행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인사말을 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가를 받아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위원님들이 들려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모두 끝나면 마무리 인사를 하러 돌아오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대법관 가운데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일선 법원장만 국감 증인으로 세워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삼권 분립 차원에서 대법원장께서 직접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당 주도로 국감 출석이 강제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장엔 남아있되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을 하거나 침묵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묻겠다며 여당이 개최한 국회 청문회들처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국감장에 아예 나오지 않거나 일반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면 둘 다 초유의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치권과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교단 자금 1억 4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데에도 한 총재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미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사이 정도 유착 의혹에 한 총재가 깊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김건희 씨에게는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하며 여러 방면으로 정치권에 청탁을 해왔다고 본 겁니다. 또 권 의원에게서 카지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얻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교단 돈을 횡령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선거자금 60만 달러를 지원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범행을 공모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교단 자금 관리를 맡았던 윤 전 본부장 아내 이모 씨도 정 전 실장과 모의해 한 총재에게 교단 자금을 상납하는 등 1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특검 수사가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남은 수사도 적잖습니다. 앞서 특검이 제기한 권 의원에 대한 통일교의 추가 금품 공여 의혹과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빠졌는데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엔 의문이 모두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 사건이 김건희 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인성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자필 메모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했는데 특검은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일하는 50대 면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군청 직원들이 찾아갔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남긴 자필 메모에서 수사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메모에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며 강압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 요구하면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특검은 구체적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A씨 동의 아래 심야 조사가 진행됐고 식사나 휴식 시간도 모두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A씨 귀가 시에도 CCTV에 담긴 모습을 보면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악수하는 등 고압적 태도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A씨 조사 전 이미 같은 진술을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받아둔 상태였다며 새로운 진술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A씨 사망과 메모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하는 가운데 당분간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돼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의 진술서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이 지난 3일 새벽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한 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고인은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쳤다며 수사관 강압에 못 이겨 전혀 기억이 없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진술서 낭독을 마친 뒤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강조하며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를 연 뒤 검찰국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는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 금지 담당 인력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내란 특검의 중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개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촬영본을 사후 공개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중계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2일 진행된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시작 이전까지만 중계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SK의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세기의 이혼 소송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천문학적 재산을 두고 맞붙은 이혼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나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으로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일부가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최 회장에게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는 20억 원, 재산 분할은 1조 3,808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SK 성장 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최 회장은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고심 핵심 쟁점은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최 회장의 SK 계열사 지분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2심 재판부가 선대 회장 사망 무렵 SK 주식의 가치를 100원으로 상정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으로 1000원으로 재산정한 부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사돈 특혜를 받는 건 피했다는 최종현 선대 회장의 육성 파일을,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경영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최 회장이 보낸 옥중 서신을 제출하며 끝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한층 서늘해진 중부지방은 주말인 오늘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늘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온은 다소 올라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오늘도 한낮 기온이 27도에서 29도 안팎으로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가을 야구 입장권 등을 미끼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만 200명 넘는 피해자가 모였는데 경찰도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대구 동구에 사는 A씨는 삼성과 SSG의 준 플레이오프 입장권을 미리 구하지 못해 SNS에서 양도글을 찾아 나섰습니다. 조카에게 선물하려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 정가로 넘기겠다는 게시물을 발견해 댓글을 남겼고 얼마 후 입장권을 팔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곧바로 김모 씨라는 판매자의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했는데 판매자는 갑자기 계정을 삭제하고는 연락마저 끊었고 결국 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글을 알고리즘이 떠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했구나.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같았지만 성별은 달랐는데 엑소와 스레드 같은 SNS는 물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 여러 곳에서 가을 야구 입장권과 공연 티켓, 오토바이 등을 판다며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실물 영상 제가 그 차 실는 거 찍어주실 수 있냐 하니까 저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355만 원이에요. 사용된 계좌번호도 다양했는데 IM뱅크의 527로 시작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계좌가 유독 많았습니다. 해당 은행의 자유적립식 적금 계좌의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거래할 때마다 새 계좌를 만들어 더치트 사이트 등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부분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 범행이 집중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연휴 기간을 노린 것으로 의심됩니다. 추석도 이제 끝나서 경찰서를 못 방문한 상태예요. 제가 알바하면서 모은 돈인데 그거를 당했다고 하니까 저는 현재까지 단체 대화방에 모인 피해자만 200명이 넘고 전체 액수는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데 판매자 이름은 김모 씨 외에도 다양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경찰은 추석 연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하고 테이저건을 동원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서울 논현동 식당 앞에 주차된 테슬라 차량을 훔쳐 시흥시 백오동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시민이 탄 차량 2대가 A씨 차량 진로를 막아서며 검거를 도왔고 경찰이 공포탄과 실탄을 공중에 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2명과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여성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바다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에 나선 해경과 소방당국이 2시간여 만에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바다를 구경하러 방파제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요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면서도 형식적인 소환 조사를 벌인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2일 체포됐다 체포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추가 소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보며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추가 조사와 관련해 협의한 건 없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추가 소환 요청에는 언제든지 따를 것이라면서도 형식적인 소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고 종료 후 6개월로 규정된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12월 초인 만큼 조사가 시급하게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10년 공소시효 기간 혹은 6개월 공소시효 기간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는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체포 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석방을 결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다가와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경찰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순진함 혹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지적하는 등 경찰이 성급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로 이미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이뤄졌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언급한 걸 볼 때 경찰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산 인공지능 앱 제타에서 미성년자들이 성적 표현과 노골적 대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2년생 만 3살 아동까지 가입될 정도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수위 정보를 잘 안내한 사례로 제타의 내부 약관을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소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국산 인공지능 채팅 애플리케이션 제타입니다. 드라마나 웹툰, 소설 속 가상인물의 성격과 말투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뽐낼 수 있어서 10대, 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월 평균 1인당 이용 시간만 챗GPT의 7.5배에 달해 인공지능 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타가 캐릭터랑 하는 거라. 그래서 그냥 놀 때 쓰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콘텐츠 수위와 관련해 제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성인물 수준의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제타의 내부 약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메인 페이지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적나라한 묘사가 나오는가 하면 캐릭터 설명에는 이용자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단어가 난무합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성적인 대화를 먼저 유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성인 인증 없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앱은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생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2011년생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계정이라도 부모님 등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한 번이면 성인 인증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좀 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뭐 검색할 때는 그 부모의 그런 어떤 인증 허락이 있고 나서 같이 검색을 한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앱 운영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라 1년 반 동안 50만 개 이상의 AI 캐릭터를 검열해 삭제했다며 가입 연령 제한 등 추가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정책 전반에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고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표적인 AI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들이 성적 대화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앞서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앱으로 주문하면 단 1시간 안에 상품이 집 앞까지 도착하는 퀵커머스가 유통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업체와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퀵커머스를 활용하면서 온라인 업체와의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물류 자동화 기기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화장품을 바구니로 보냅니다. 소비자가 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입고부터 포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6분. 기존엔 하루 이상 걸리던 배송이 이제는 빠르면 1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2022년 600만 건에서 지난해에는 한 해에만 연간 1,500만 건에 달하는 배송을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배달 서비스가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퀵커머스가 유통업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 업계는 퀵커머스를 활용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CU는 커피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고 GS25와 세븐일레븐도 배민이나 요기요와 손잡고 제품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도 퀵커머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이렇게 상품이 준비되고 라이더가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됩니다. 이마트는 연말까지 퀵커머스 거점 점포를 80여 개까지 늘리고 운영 상품도 6,000개에서 10,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실 육아하느라 장 보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불편했는데요. 이런 퀵 배송으로 집에서 배송받으면 너무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밀렸던 오프라인 업체들이 퀵커머스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5년 안에 5조 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그 배달 플랫폼이 자리를 잡은 지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은 이걸 활용해서 현재 온라인 유통의 대세가 오프라인 유통에도 오프라인 유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도 신선식품 배송 시간을 계속 줄여가는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의 속도를 앞세운 배송 전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어젯밤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 폰럿 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습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 스캠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통상 국장급이 진행하는 초치를 외교부 장관이 단행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쿠원 대사는 우리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한다며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대학생 A씨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습니다. A씨의 시신은 아직 우리나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어젯밤 9시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약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스라엘에 납포된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자진 추방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떠난 김 씨는 제3국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9호 선박에 탑승했다 이스라엘 당국에 억류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하연 씨가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김 씨가 현지 시간 10일 오전 자진 추방 형식으로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스라엘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직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김 씨의 출국을 돕고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현지 영사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9호 선박 11척을 납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척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이스라엘 구금시설에 억류돼 왔습니다. 제 이름은 하현 김이고 대한민국 출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가로막혔고 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김 씨를 포함한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에 있는 캐치우트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로 가혹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 씨의 억류 소식이 전해진 뒤 현지 영사가 구금시설을 찾아가 면담하고 석방을 요구해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팝 차트에서는 영화 K-팝 데몬헌터스 수록곡들을 비롯해 K-팝 노래끼리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다음 달엔 명실상부 세계적인 그룹이 된 블랙핑크도 돌아오면서 연말까지 그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그룹 BTS가 내년 완전체 음반 발매 준비에 전념하기로 한 올해도 K-팝은 멈추지 않고 신기록을 썼습니다. 주역은 단연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삽입곡들. 지난 7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들어선 뒤 끝없이 순위를 끌어올린 끝에 K-팝을 영미 양대 팝 차트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Number 1 is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s. 나아가 빌보드 핫백 10위권에 캐대언 수록곡만 4곡이 동시에 올라 서로 경쟁을 벌이는 빌보드 최초의 풍경도 펼쳐졌는데 최근에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음반 차트 최정상의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다툰 결과 글로벌 차트를 K-팝으로 줄세운 진풍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 아티스트로서 체급을 키운 그룹 블랙핑크까지 조만간 돌아오면서 K-팝 열기는 연말까지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늦어도 11월 달에는 블랙핑크의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 노래 아파트로 빌보드 핫백에서 K-팝으로는 최장기간 흥행한 로제가 최근 미국 4대 음악상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거머쥔 데 이어 그룹 블랙핑크도 최고의 그룹으로 수상한 만큼 월드 투어로 예열을 마친 블랙핑크가 3년여 만에 내놓는 완전체 음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팝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연휴 극장가에선 한국 코미디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을 압도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초저예산 작품은 제작비의 50배가 넘는 수익을 내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 다음 차세들은 너희들 중에 하나야. 아무도 보스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역발상의 코미디 영화 보스가 연휴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3일 개봉한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를 따돌리며 연휴 기간 170만 명 넘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지난 설 권상우의 히트맨2처럼 명절에 가볍게 볼 만한 작품이 이번에도 통한 겁니다. 손잡고 우당탕탕 거리면서 이렇게 극장 가가지고 이렇게 확 웃다가 그냥 집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고 그런 영화 중에 하나. 어쩔 수가 없다는 박 감독 전작인 헤어질 결심 관객 수를 넘어섰지만 화제성과 기대에 비해선 아쉬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모를 거다. 아니야? 연상호 감독이 자비 2억 원으로 만든 영화 얼굴은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연휴 기간 관객 10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 1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로 5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유명한 감독이라서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려운 우리 영화계의 의미와 실속 모두 잡은 신선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돌려드릴까에 대한 방식을 오히려 저희 쪽에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I would like you to meet Ares, the ultimate soldier. 최근 할리우드 대작이 예전만큼 파괴력을 못 보여준 가운데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한국계 배우가 주인공을 맡은 작품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The thing that really matters to me is the character. They both share to me a kind of essence of a human that is deeply fascinating to me. 현실 세계를 위협하는 고도지능의 AI 병기.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의 모습을 통해 AI 시대에 화두를 던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말은 비와 함께합니다. 여기다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긴 연휴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은 휴식을 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량 자체도 평소보다 많이 줄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서울 방향으로 차들이 몰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아직 정체가 시작된 곳 전혀 없고요. 강원권이나 충청권을 비롯해서 수도권 안쪽까지 정체 걱정은 더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곳곳 돌발 상황들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일대로 5차로와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 상황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가장 많이 막힐 때 기준으로는 충청권에선 당진, 경기권 안쪽에서는 팔곡분기점 통과 시 여유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곳곳 비가 내리면서 노면 미끄럼 사고 가능성 높습니다. 과속 운전은 절대 피해 주셔야겠고 안개 구간도 짙게 깔려 있는 만큼 안개등 활용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전 7시부터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밤 9시까지 꼭 잘 지켜주셔야겠고요. 25번 논산 천안선도 정안 나들목을 포함해서 양방향 모두 수월합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포천과 춘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북부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충청 북부에도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와 제주도는 종일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7.7도, 청주가 20.2도고요. 낮 기온 충청 이남과 제주도는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청주와 세종이 27도, 대구와 창원 29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2도, 춘천은 20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